어머니, 금방 올게요. 화장실만 다녀올게요. 바다 냄새가 짙게 깔린 섬, 파도만 들려온다. 혜진아, 늦네. 휴대폰도 안 받아. 해가 기울자 정옥의 표정이 굳는다. 그때 알았다. 나들이가 아니라 버림이었다. 재판정, 혜진은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증인석에 선 정옥, 눈빛이 바다처럼 차가웠다. 너가 날 버린 섬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어. 판사의 목소리가 울린다. 징역 3년. 정옥의 눈에 눈물 한 줄기. 이젠 나를 되찾을 차례야.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충남 태안 외곽, 바다를 마주한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평온의 집이라고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평온한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죠. 봄비가 내리는 오후, 복도 끝 방에서 박정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1의 나이, 허리 통증으로 이곳에 들어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갈매기들이 낮게 날아다니고 멀리 작은 배 한 척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정옥은 손에 쥔 손주 사진을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네 부부가 바쁘니 어쩌겠어. 그래도 며느리가 종종 찾아오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정옥은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도윤을 키웠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살림을 꾸려왔죠. 그러다 허리가 나빠지면서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졌고 아들과 며느리의 권유로 이곳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왜 집에서 함께 살 수 없냐고 물었을 때 며느리 혜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맞벌이라 낮에 어머니를 제대로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가 훨씬 안전하고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잖아요. 그 말에 정옥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있었거든요. 아들 도윤은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뿐이죠. 엄마, 여기가 좋대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우리 자주 올게요. 하지만 자주 오겠다던 아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그나마 오는 사람은 며느리 혜진뿐이었습니다. 정옥은 그런 혜진이 고마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니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며느리라니 복받은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혜진은 서울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했습니다.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찾아올 때마다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집안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11살 손자 지훈이는 태권도를 배우고 있고 8살 손녀 지민이는 피아노 학원에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주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지만 그건 욕심이라 생각했죠. 애들이 바빠요. 학원도 가야 하고 숙제도 많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방학 때 데리고 올게요. 혜진의 말을 믿으며 정옥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가벼운 체조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 식사 후에는 방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 대부분이었죠. 정옥도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쓸쓸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정옥에게는 한 달에 한 번이 고작이었으니까요. 요양원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특히 젊은 간호사 미영은 정옥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밤에 잠이 안 온다며 복도를 서성일 때도 따뜻한 차를 끓여주곤 했죠. 정옥은 미영에게 고마웠습니다. 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미영은 가끔 정옥의 방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산책 나가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허리가 좀 아파서 그냥 여기 있을래. 그러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야 더 안 아프세요. 미영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을 때면 정옥은 딸이 있었으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만 하나 낳고 더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게 늘 아쉬웠거든요. 딸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다 똑같지 뭐. 정옥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옥은 복도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간호사들이 모여있는 데스크 뒤를 지나가다가였습니다. 303호실 할머니, 며느리, 좀 냉정하지 않아? 맞아. 올 때마다 요양비 얘기만 하더라. 이것저것 빼달라고 하고. 할머니는 참 착하신데 안타까워. 며느리 눈빛이 차가워. 정옥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303호실은 바로 정옥의 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말하는 며느리는 혜진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정옥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다행이지. 알면 얼마나 상심하시겠어. 우리가 조심해야겠어. 할머니한테 들리면 안 되는데. 정옥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혜진이가 그럴 리 없어. 직원들이 오해한 거야. 혜진이는 바쁜 사람이야. 요양비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그건 당연한 거야. 정옥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혜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혜진은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공손했고 집안일도 잘했죠. 도윤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혜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형식적으로 변했죠. 정옥은 그게 며느리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벌이에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생각이 많은 거야. 혜진이가 나쁜 애는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며 정옥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봄날 혜진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죠. 정옥은 복도에서 체조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던 참이었습니다. 멀리서 혜진의 모습이 보이자 정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불안한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정옥은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혜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어머니 모시고 나들이 가려고 왔어요. 나들이라는 말에 정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후 단 한 번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병원 가는 것 외에는 말이죠. 정욱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들이? 정말? 네. 오늘 제가 일찍 끝나서요. 어머니랑 바람 좀 쐬고 싶었어요. 요양원도 좋지만 좀 답답하시죠? 혜진의 말에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답답했습니다. 매일 같은 풍경, 같은 사람들, 같은 일상. 바다가 보이긴 했지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직접 가본 적은 없었죠. 정욱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정욱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올 때 가져온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 오랜만에 입어보는 옷이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화장품 가방을 뒤져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옷을 다 입고 나오니 혜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정욱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예쁘세요. 정말 외출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진짜 나들이 가는데 신발은 뭐 신을까? 이 구두 괜찮을까? 정욱은 흰색 구두를 신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구두였죠. 오래되어 조금 낡았지만 정욱은 이 구두가 좋았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편하신 신발이 제일이에요. 혜진은 정욱의 팔을 부축하며 요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서 있었죠.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정욱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혜진의 차는 작은 승용차였거든요. 차 바꿨어? 아니요, 렌트한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가려면 큰 차가 편할 것 같아서요. 혜진의 설명에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세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으니 시야가 넓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선했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을 벗어나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다가 가까이 보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바다가 정말 예쁘다. 요양원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가까워. 그쵸?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어머니 기분 전환하시기 딱 좋은 날이에요. 혜진은 운전을 하며 가끔 백미러로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욱은 혜진의 눈빛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불안이 부끄럽게 느껴졌죠. 역시 직원들이 오해한 거야. 혜진이는 좋은 며느리야. 정욱은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창밖 풍경을 즐기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작은 항구에 멈춰 섰습니다. 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여기서 내려요. 배 타고 섬에 갈 거예요. 섬? 정욱은 놀라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배를 타고 섬에 간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혜진은 정욱을 부축하며 배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여객선이었습니다. 승객은 많지 않았죠. 업으로 보이는 남자 몇 명과 관광객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전부였습니다. 배는 천천히 항구를 떠났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죠. 정욱은 난간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혜진은 옆에서 정욱의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멀미는 안 하시죠? 응, 괜찮아. 오랜만에 배 타보네.
정옥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갈매기들이 배를 따라 날아다녔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짜릿한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정옥은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멀리 섬이 보였습니다. 작은 섬이었습니다. 집들이 듬성듬성 보였고 항구에는 배 몇 척이 떠 있었죠. 가이도라는 이름의 섬이었습니다. 정옥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가이도예요.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이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배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은 정옥을 부축하며 배에서 내렸습니다. 항구는 한산했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었죠. 정옥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건물들과 녹슨 간판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며느리, 여기서 뭐 할 건데? 산책하고 밥도 먹고요. 어머니, 저기 벤치에 앉아 계세요.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혜진은 정옥을 항구 근처 벤치에 앉혔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메고 항구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옥은 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도 들렸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옥은 재킷을 여미며 혜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정옥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혜진아, 어디 갔어? 정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벤치에서 일어나 항구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을 찾았지만 혜진은 없었습니다. 혜진아. 정옥은 혜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옥은 항구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혜진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다시 벤치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가 맞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섬, 낯선 사람들. 혜진은 어디로 간 걸까? 정옥은 벤치에 앉아 혜진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정옥은 재킷을 여미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아, 어디 갔니? 제발 돌아와. 하지만 혜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항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정옥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정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항구는 텅 비어 있었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옥은 다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는 충분했지만 전화가 되지 않았죠. 왜 안 되는 거야? 정옥은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신호 표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섬이라서 그런가. 정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곳이 어딘지도 정확히 몰랐고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정옥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할매, 거기 왜 앉았어?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투리가 심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옥은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거죠. 저기요. 며느리랑 같이 왔는데 며느리가 안 보여요. 할머니는 정옥에게 다가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며느리? 여그 아무도 안 왔는데. 할매 혼자 왔어. 아니에요. 분명히 같이 왔어요.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안 돌아와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그 화장실도 없어. 공중화장실은 마을 안쪽에 있는디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야 돼. 정옥은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실이 없다니. 그럼 혜진은 어디로 간 걸까? 할머니는 정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매, 어디서 왔어? 서울? 네, 서울에서 왔어요. 요양원에 있다가 며느리가 나들이 가자고 해서.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표정이었죠. 할머니는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매,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서 밤새면 얼어 죽어. 내일 다시 찾아보자고. 정옥은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최불례라고 했습니다. 78배 나이로 이 섬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했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육지로 나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례의 집은 항구에서 10분쯤 걸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불례는 정옥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온돌방이었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매, 여그 앉아. 밥 줄 테니. 불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데웠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멸치볶음. 소박한 식사였지만 정옥에게는 고마웠습니다. 정옥은 한 숟가락 떠먹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디? 고마워서요. 낯선 사람인데 이렇게 해주시니. 불례는 아무 말 없이 정옥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불례가 물었습니다. 할매 며느리가 정말 화장실 간다고 했어? 네,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불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매, 여그 말이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노인네 한 분이 섬에 혼자 남겨진 적이 있었어. 가족이 데려왔다가 그냥 두고 간 거요. 그분도 며느리가 화장실 간다고 했대. 정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설마 그럴 리가.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정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불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보자. 신고해야 돼.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혜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나들이 가자고 했던 혜진. 차에서 따뜻하게 자신을 대했던 혜진.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례와 함께 파출소에 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죠. 젊은 경찰관이 정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분 이름이 뭐예요? 윤혜진이요. 서울에 살아요. 경찰관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요양원에서 오셨어요? 네, 태안에 있는 평온의 집이요. 잠시만요. 경찰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에 연락하는 것 같았죠.
통화를 마친 경찰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요양원에서 며느님이 어제 할머니를 모시고 나간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던 참이었대요. 정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실종.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혜진이 자신을 버린 거였습니다. 이 외딴 섬에, 돌아갈 방법도 없는 이곳에 정욱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불례가 정욱을 안았습니다. 경찰관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욱은 불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슬픔, 버려진 자의 고통,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후 정욱은 불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죠. 불례는 따뜻한 차를 끓여 정욱에게 건넸습니다. 할매, 이거 마셔. 몸이라도 녹여야지.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요양원에 연락했고 곧 며느리 혜진에게도 연락이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정욱은 그 말을 듣고 잠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혜진이 오해였다고 말하며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고, 아니면 아들 도윤이라도 달려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불례가 전화를 받고 정욱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며느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어렵다고 하시네요. 일주일 정도 후에 시간을 내서 가시겠답니다. 일주일? 정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 외딴 섬에 버려놓고 일주일 후에나 데리러 오겠다니. 그 말은 자신이 이 섬에서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죽기를 바란다는 뜻 아닐까요? 할매, 울지 마. 그 며느리 안 와도 돼.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불례는 정욱을 친딸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밥을 해주고 옷을 빌려주고 밤에는 곁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욱은 불례와 함께 마을 구멍가게에 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작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정욱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태안의 한 요양원에서 며느리와 외출했다가 행방불명된 70대 노인이 사흘째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된 채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어디로 가신 건지. 치매 기운이 조금 있으셔서 걱정이에요. 어머니, 제발 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욱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치매? 자신에게 치매가 있다고? 정욱은 한 번도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뉴스 화면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도윤도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빨리 돌아오세요. 저희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눈에는 그 눈물이 진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불쌍하게. 치매 있는 노인네가 길을 잃었나 보네. 정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혜진과 도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날 버렸어요. 정욱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불례가 황급히 정욱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매, 진정해. 우리 집으로 가자. 집에 도착해서 불례가 정욱을 방에 앉혔습니다. 할매, 저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 돈 때문이요. 돈? 할매한테 재산 있지? 정욱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논밭과 예금. 남편은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재산은 정욱이 먼저 관리하고 정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있어요. 남편이 남긴 게 있어요.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요. 할매가 살아있으면 그 재산을 못 쓰는 거 아니여. 그래서 할매를 없애려고 한 거요. 정욱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불레의 말이 맞았습니다.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욱이 살아있는 한 재산의 관리권은 정욱에게 있다고. 도윤은 정욱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혜진과 도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직접 손을 쓸 수 없으니 이렇게 외딴 섬에 버린 거죠. 늙고 병든 노인이 혼자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치매 환자로 몰아 말을 못하게 만들 계획이었던 거죠. 정욱은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대해도 참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해도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가였습니다. 버림받는 것, 죽음을 기다리는 것, 아니, 죽임을 당하는 것. 정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불레가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 어떻게 할 건디? 정욱은 불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알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불레는 정욱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지 않겠다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센 파도였지만 정욱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욱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정욱은 불레와 함께 다시 파출소로 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정욱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육지로 나가고 싶어요. 배편이 언제 있나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여객선이 있습니다. 표는 제가 끊어드릴게요. 돈은요? 정욱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내드릴게요. 나중에 갚으시면 됩니다. 정욱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불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요. 우리 할매가 꼭 갚을 겁니다. 파출소를 나오는 길에 불레가 물었습니다. 할매, 육지 나가서 어디로 갈 건디? 정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혜진과 도윤이 있을 테니까요.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경찰서요. 서울 경찰서로 갈 거예요. 신고할 거예요.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할매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놨는데. 경찰이 할매 말을 믿어줄까? 정욱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뉴스에서 혜진은 자신에게 치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치매 환자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정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정욱은 불레와 함께 항구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기 전 불레가 정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매, 조심해서 가. 그리고 꼭 이겨. 알았지? 정욱은 불레를 껴안았습니다. 며칠밖에 함께 있지 않았지만 불레는 가족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자신을 버렸는데 낯선 사람이 자신을 구해주었습니다. 불레야, 고마워. 내가 꼭 다시 올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배가 출발했습니다. 정욱은 갑판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욱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 후 배는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정욱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면 믿어줄까?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정욱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욱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기요, 신고하러 왔어요. 민원실 직원이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제가 며느리한테 버림받았어요. 섬에 버려졌다가 겨우 살아서 돌아왔어요. 직원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보더니 정욱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성함이 박정욱 씨세요? 네, 맞아요. 직원은 잠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후 형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강 형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형사는 정욱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앉히고는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할머니,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며느님께서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바로 연락드릴게요. 안 돼요. 정욱은 소리쳤습니다. 형사가 놀라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할머니? 제가 버려진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섬에 버리고 갔어요. 일부러요.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형사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정과 의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건 아니세요? 며느님께서 할머니께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정욱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역시 혜진의 거짓말이 먼저 퍼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치매 없어요. 멀쩡해요.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정욱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정욱은 혜진을 밀쳐냈습니다. 저리 가. 너가 날 버렸잖아. 혜진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사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시고 가끔 헛소리를 하세요. 제가 버렸다니요.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어머니께서 어디론가 가신 거예요. 거짓말. 너는 1시간이 넘도록 안 왔어. 일부러 날 버린 거잖아. 형사가 정욱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은 무슨 병원? 저는 아프지 않아요. 그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정욱을 보더니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우리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정욱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알았습니다. 그 눈물이 가짜라는 걸. 도윤도 이 계획에 가담했다는 걸. 도윤아, 너도 알고 있었니? 엄마를 버릴 거라는 걸. 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왜 엄마를 버려요? 재산 때문이잖아. 유언장 때문이잖아. 내가 죽어야 너희가 돈을 받으니까.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사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망상이 심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립니까? 혜진도 거들었습니다. 형사님,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정욱은 소리쳤습니다. 안 가. 나 안 가.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 하지만 아무도 정욱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과 함께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욱은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혜진과 도윤의 거짓말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혜진과 도윤이 정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혜진이 정욱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계세요. 괜히 소란 피우시면 어머니만 힘들어져요. 정욱은 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혜진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눈이었습니다. 차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운전을 하고 혜진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욱은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었죠. 어디 가는 거야? 정욱이 물었습니다. 혜진이 뒤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계세요.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또다시 버릴 생각인가? 1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춰 섰습니다.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었죠. 도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혜진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정욱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희망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욱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를 위한 곳이에요. 여기서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욱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 나 안 갈 거야. 도윤이 정욱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좀 쉬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정욱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도윤의 힘이 셌습니다. 도윤과 혜진은 정욱을 억지로 병원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정욱은 소리쳤습니다. 놓아. 나 안 갈 거야. 살려줘.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간호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환자분이세요? 네.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요. 좀 돌봐주세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욱은 간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저 사람들이 날 가두려고 해요.
전 아프지 않아요. 간호사는 정욱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여기서 편히 쉬시면 돼요. 정욱은 끌려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죠. 어머니, 여기서 좀 쉬세요. 우리 내일 다시 올게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정욱을 바라보지도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욱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줘. 나 여기 있기 싫어. 열어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이대로 여기 갇혀서 죽는 건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하루 3번 밥이 들어왔고 약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정욱은 약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약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간호사들은 강제로 약을 먹였습니다.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났습니다. 정욱은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계속 약을 먹다가는 정말 치매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어떻게든 탈출해야 한다고. 정욱은 방 안을 살폈습니다. 창문은 철창이 있어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죠. 그날 밤 간호사가 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정욱은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아프지 않아요.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어요. 간호사는 정욱을 떼어내려 했지만 정욱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이요. 저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간호사는 잠시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동정? 아니면 의심? 정욱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간호사는 결국 약을 건넸습니다. 정욱은 약을 받아 입에 넣는 척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정욱은 약을 뱉어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병원을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 박정욱이라는 환자 계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욱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계십니다만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확인차 왔습니다. 정욱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저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정욱이 경찰서에서 만났던 강 형사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욱은 형사에게 매달렸습니다. 형사님, 저 억울해요. 저는 아프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저를 여기 가둔 거예요. 강 형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확인하러 온 겁니다. 형사는 병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욱은 옆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형사님,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형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를 일단 경찰서로 모시겠습니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반대했지만 형사는 단호했습니다. 정욱은 경찰차에 탔습니다. 병원을 벗어나는 순간 정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에 형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며느님이 할머니를 버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증거도 있어요. 증거요? 정욱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섬에 저를 도와준 할머니가 계세요. 불례 할머니요. 그분이 증인이에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옥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경찰서에 도착한 정옥은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강 형사는 정옥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할머니,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기록하겠습니다. 정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나들이를 제안했던 날부터 섬에 버려졌던 일, 불례 할머니를 만난 일, 뉴스에서 자신이 치매 환자로 보도된 일,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한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형사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옥의 이야기가 끝나자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혹시 유언장이나 재산 관련 서류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집에 있어요.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요. 그 유언장 내용이 어떻게 되죠? 재산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관리하고 제가 죽은 후에 아들한테 상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해가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형사님, 그 사람들이 또 저를 데려가려고 하면 어떡해요? 형사는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일단 할머니는 임시보호시설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혜진과 도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정옥을 시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정옥은 그곳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사흘 후 강 형사가 정옥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데요? 먼저 가이도에 계신 최불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증언을 받았어요. 할머니께서 섬에 버려진 게 맞다고 하시더군요. 정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요. 불례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느님께서 몇 달 전부터 할머니의 재산을 몰래 조사했더군요. 은행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어요. 정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역시 혜진은 재산을 노렸던 겁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께 치매가 있다는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 진단서가 위조된 겁니다. 위조요? 네. 병원에 확인해 보니 할머니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으세요. 누군가 가짜 진단서를 만든 겁니다. 정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형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님과 아드님을 조사하겠습니다. 유기죄와 사기 혐의로요. 이틀 후 혜진과 도윤이 경찰서로 출석했습니다. 정옥도 조사실 옆 방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반경을 통해 볼 수 있었죠. 강 형사가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님을 가이도에 데려가신 이유가 뭡니까? 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들이 가려고요. 어머니께서 답답해 하셔서요. 그런데 왜 어머님을 두고 오셨죠?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어머니가 없어지셨어요. 제가 한참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증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님을 의도적으로 버렸다고 증언하는 분이요.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찾았어요. 형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당신이 시어머님 명의 예금을 인출하려 한 기록입니다. 혜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치매 진단서. 누가 만든 겁니까?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도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멀리 계시면 어떨까 싶었어요. 정옥은 일반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직접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것을, 재산 때문에 어머니를 버린 것을.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옥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방청객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정옥에게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증인을 섬에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재산 때문에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정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배신감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저를 버렸어요. 돈 때문에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정옥은 혜진과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섬에서 죽었어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제가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했고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만약 불례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정말 죽었을 거예요. 정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제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혜진, 유기 및 사기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장도윤, 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옥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아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너도 벌을 받는 거야. 사람은 잃어봐야 소중함을 배우니까. 정옥은 천천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강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정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섬으로 갈 거예요. 불례 할머니한테 가야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잘 사세요.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다시 가이도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고 섬에 도착하니 불례가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을 보자 불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매, 왔구나. 두 노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정옥은 불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르신, 고마워요. 어르신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요? 우리 이제 같이 살자고. 불례는 정옥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는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먹는 식사였습니다. 할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감옥에 갔어요.
며느리는 3년, 아들은 2년.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그래야지. 사람을 그렇게 버려놓고 멀쩡할 순 없지.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르신, 저 여기서 살아도 되겠어요? 불레는 기뻐하며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좋지. 우리 같이 살자. 그날부터 정옥은 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불레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갈매기들을 구경했죠. 점심에는 함께 밥을 짓고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섬 사람들은 정옥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왔으니까요. 처음에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정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정옥도 섬에 적응해 갔습니다. 몇 달 후 정옥과 불레는 작은 쉼터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섬의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곳이었죠. 정옥은 자신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도우고 싶었습니다. 쉼터는 작았습니다. 방 3개의 작은 거실,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마당.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옥과 불레는 찾아오는 노인들을 친자식처럼 돌봤습니다.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이름은 김순자였습니다. 순자도 정옥과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요양원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도 여기 있어도 될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여긴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옥은 순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순자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쉼터에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명, 6명,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노인들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하지만 이곳에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어느새 72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지만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어느 봄날 정옥은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혜진에게 버려졌던 그날, 불레를 만났던 그날, 재판에서 진실을 밝혔던 그날. 그때는 복수만 생각했는데 정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힘든 일이라는 것. 용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착할 필요도 없다는 것. 이제는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관광버스가 지나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누군가 정옥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분이 그 뉴스에 나온 할머니래요. 정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불레가 다가왔습니다. 할매, 밥 먹으러 가자. 정옥은 일어섰습니다. 두 노인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옥의 흰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보고 있죠? 나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정옥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쉼터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나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옥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요, 우리 가족들이 기다려.
불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노인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작은 집 하나. 섬의 어머니 집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정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버려졌던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피어났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의 바다가 되어줄 거예요. 파도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삶도 계속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버려져도 다시 피어나는 것.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정욱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끝은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정욱의 새로운 인생도 계속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